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랑 각부 구조 계획이랑 구조 계획이랑 각부 구조만 봤는데, 오늘은 각부 구조 중에서 배합, 콘크리트 배합과 관련, 콘크리트 배합 및 타설.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섞어가지고,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 모래, 자갈, 시멘트잖아요. 물. 이 네 가지를, 그 재료를 섞어서 어떤 배합으로 섞어가지고 어떻게 타설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나, 그 다음에 특수 콘크리트, 뭐 거푸집, 이렇게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콘크리트의 배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용어 정리 같은, 용어 정리가 이제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는 크게 이제 시멘트, 물, 골재는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골재에는 잔골재랑 굵은 골재가 있다고 했어요. 골재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골재, 물, 그 다음에 각종 뭐 혼화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런 걸 섞어가지고 넣게 되면은, 수화작용을 해가지고 응결이 시작을 해요, 응결. 응결. 응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굳기 시작하는 거.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을 우리가 응결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시멘트를 배합을 해가지고 타설하게 되면,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응결이 시작이 돼요. 굳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굳어지는 걸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를 타설해가지고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90% 이상의 강도가 나오는 시점이 보통 28일이 지나면 그때는 그냥 우리가 사용해도 강도로 보는 거예요. 그때의 압축 강도를 우리가 사용 압축 강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8일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굳을 때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호를 해야 돼. 그래서 굳을 때까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그거를 양생이라고 하는 거는, 콘크리트 기 전까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보통 수분 양생이라 해가지고 물을 뿌려요.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양생할 때, 굳을 때까지 기다릴 때 물을 뿌린다면 수분 양생을 하고, 또 보양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뭐 사람이 지나가거나 밟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고 양생하는 걸 합쳐가지고 보양이라고 해요. 보호와 양생을 합쳐서 보양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자, 배합 강도라는 게 있어요. 배합 강도.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용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설계 기준 강도라는 내용이 있어요. FCK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자, 설계 기준 강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뭐 도면을 그려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자, 그거를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한 설계를 구조설계 사무실에다가, 그럼 구조설계 사무실에서 그거를 구조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벽은 기둥은 얼마나 크기로 할 것이며 그 안에 철근은 몇 개를 집어넣을 것이며 뭐 보호는 어떤 두께로 보츠만 어느 정도 높이로 하고 철근은 뭐 어떤 방식으로 몇 개를 집어넣을 거라고 하는 거를 다 구조 계산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설계 기준 강도.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안전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라고 하는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라는 설계 기준. 그 설계 기준 강도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합이라고 하는 거는 시멘트, 모래, 물 이런 걸 섞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맞춰졌을 때 설계 기준 강도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배합할 때는 아직 강도를 모르잖아요. 예상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배합을 하는 거니까. 자, 예상을 할 때는 설계 기준, 내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 정도 비를 배합을 해서 섞어서 타설했을 때 이 정도 강도가 나오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실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파악이 되는 건데, 설계 기준 광고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또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강도가 나오게끔 우리가 예측하게끔 우리가 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배합 강도예요. 배합 강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 설계상에서 이 정도의 예를 들면 뭐 400메스칼, 뭐 100메가파스칼의 강도가 필요합니다라면 그거 하는 것보다 좀 안전한 일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표시물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평균에서 좀 튀어나오는 거 작아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또 날씨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평균에서 조금 올라가거나 올라가는 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다 포함을 했을 때 좀 안전하게
몇 가지 안전율을 우리가 보완한다는 거죠. 아, 설계 기준 강도에다가 플랫펀치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강도가 떨어질 것 같은 예측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좀 하는 게 배합 강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배합 강도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배합 강도 예를 들어 두 가지 우리가 호칭 강도가 35메가파스칼 이하 호칭 강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주문하는 거예요. 레미콘에서다가 우리 콘크리트를 주문한단 말이에요. 또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비비기도 하지만 콘크리트에서 이 정도 강도로 펴주세요 했을 때 35메가파스칼 이하라고 하는 경우 일반적인 콘크리트 얘기하는 거고 35메가파스칼 이상이라고 하면은 조금 고강도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인 경우는 우리 설계 기준 강도에다가 일정 고정치를 준다면 어느 정도 고정치를 준다면 정도가 있습니다. 표준법자에 대한 1.34배만큼 더 안전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고 이게 아니면 넓힐 수 있죠. 설계 기준 강도에다가 한번 뺀 거에다가 2.33x 표준법자 요거는 뭐 큰 거예요. 위 식은 둘 중에 하나 중에서 큰 값으로 좀 안전하게 어느 정도의 더 여유치를 줄 거냐 요 정도의 여유치를 주겠다 하는 거. 요거는 실험값이에요. 실험치. 마찬가지로 고강도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고강도의 경우 똑같은데 고강도의 경우에는 90%의 2.33S의 안전율을 더 보완을 하고 배합 강도는 설계 기준관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배합 강도를 설정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배합 강도. 그래서 배합 강도 의미를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배합 강도. 배합 강도라고 하는 거는 설계 기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비벼가지고 이것저것 재료들 섞어서 비벼서 이런 강도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강도를 얘기하는데 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산정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됐고 됐어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그럼 콘크리트의 강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콘크리트 강도라고 하는 건 압축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압축 강도를 얘기할 때, 자, 물 시멘트 비라고 하는 거를, 물 시멘트 비를 우리가 강조한다. 물 시멘트. 그건 뭐냐면, 물하고 시멘트의 비례예요. 콘크리트 안에는 물, 시멘트, 골재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골재 빼고 물하고 시멘트만 물하고 시멘트만의 비율을 보는 거면 시멘트가 물이 많은 경우가 있고 그 물하고 시멘트에 비례했을 때 물의 양을 얘기하는 그 물의 양이 많다. 시멘트의 양에 비해서 물의 양이 많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의미는 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 시멘트의 여러 가지 부착 강도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이 많으니까 시멘트 양에 비해서 물이 많으면 부착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콘크리트나 자갈하고의 부착이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떨어지는 거고 반면에 물 시멘트 비가 많아서 적어서 물 양이 적다 보면 시멘트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시멘트의 압축 강도가 좀 더 많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시멘트랑 골재랑 닿는 이렇게 더 밀착이 돼가지고 다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시멘트 비가 바로 물의 비중이 얼마큼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물이 많이 들어가면 강도는 약해지고 물이 적게 들어가면 강도는 세진다. 그렇게 보면 돼.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많을수록 그렇죠. 물 시멘트에서 물 양을 얘기하는 물이 클수록 강도는 낮고 있고 적을수록 내구성이라든가 강도는 커진다. 나가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저게 물 시멘트비예요. 물 시멘트비.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기준이 되는 거고 밑에 보면은 강도는 그렇다 칩시다. 강도를 그렇게 쳤는데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조금 어때요? 물을 많이 집어넣어서 좀 묽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물을 좀 덜 집어넣어가지고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묽은 콘크리트가 더 시공하기가 더 편해요? 아니면은 된 콘크리트가 시공하기가 더 편해요? 어떨 것 같아요? 약간 돼요. 시폭시폭한 된 게 있고 차랑차랑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푸집에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떤 게 시공하기가 더 편해요? 편할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차랑차랑. 묽은 콘크리트. 묽으니까 아무래도 무조건 더 잘 들어갈 거야. 지가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다지지 않아. 다짐을 안 해도 무조건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이제 시공 연도라고 하는 건데 기본을 일단 시공 연도라고 하는 거는 시공하기에 편한 정도를 보통 우리가 시공 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묽은 콘크리트가 시공 연도가 좋은데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묽게 했더니
물기에서 안에 넣었더니 어떤 현상이 되냐 봤더니 무거운 골재는 다 밑으로 가라. 가벼운 시멘트랑 물은 맨 위에 물만 있더라. 예를 들어 제로블리가 된다. 그래서 너무 묽게 하면은 제로블리가 된다고. 제로블리가 된다는 거는 시공할 때 더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공할 때 그때 잘이 깔렸으니까 그 시공성이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밑에. 그래서 묽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시공하기에는 좀 편한 거는 어떤 기본 원칙인데 그렇다고 하면 너무 묽게 했더니 제로블리가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시공하기가 더 불편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공 용도라고 하는 거는 묽으면서 묽으면서도 제로블리가 안 쳐.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묽지만 아주 되지 않고 물진데 어느 정도의 물기냐면 제로블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물기. 그게 바로 시공 용도가 물기 정도를 말하는 거지만 하지만 작업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되어 있기 때문에 묽지만 제로블리가 일어나지 않아서 작업이 편하잖아요. 이게 시공 용도라. 그러면은 단순히 묽고 된 정도를 우리가 컨시스턴스. 그냥 시공 제로블리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반죽의 질기만을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컨시스턴시라고 하고 이건 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컨시스턴시, 워커빌리티, 물시멘트 이 세 가지 단어에 이게 정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시공 연도는 작업의 편의성인데 어느 정도 제로블레드 일하지 않고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반죽재기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물고도 그래서 좀 다르죠. 개념이 살짝 다르죠. 그러면 도대체 시공연도랑 이 컨시스턴시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슬럼프 시험이라는 걸 측정을 해요. 슬럼프 시험이라는 게 뒤에 있는 요 시험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보면 이 콘이에요, 콘. 이렇게 만든 콘에다가 이거를 여기 20에 10cm, 10cm 정도의 콘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 레미콘이 차가 오면은 그걸 바닥에 여기다 다져 3분의 1씩 넣어서 다진 봉으로 다져요. 다진 다음에 이 콘을 이렇게 올리면 기존에 있던 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다가 올리면 순간 무너져 내릴 거잖아요. 요 무너져 내린 치수. 이게 슬럼프 치라고, 슬럼프. 지금 많이 무너져 내면, 많이 무너져 내렸다면 뭐냐면 슬럼프 값이 크다고 얘기해요. 적게 무너진다고. 적게 무너지면은 슬럼프 치가 작다고. 그러니까 슬럼프 치가 작다는 거 하는 거는 여기 폭이 작은 거잖아요. 된 비빔이라는 얘기고, 슬럼프 치가 크다고 하면 굉장히 묽은 비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된 정도랑 묽은 정도를 평가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반죽의 질기를 평가하는 게 컨시스턴시라고 하고, 대표적인 컨시스턴시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는 슬럼프 테스트. 루시멘트 워커빌리티, 컨시스턴시, 슬럼프 테스트. 요 네 개만, 그냥 다른 거는 모르요 요네 개가 오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이 콘크리트의 이 타설이라든가 이거 시범하는 거에 대한 핵심. 가장 핵심되는 그런 그 용어니까 그거 보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이제 거기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시공 연도가 좋아야 되잖아요. 시공 연도가 좋으려면 일단 반죽이 묽어야 돼. 당연해가지고 묽어야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제로블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해야 되고 그다음에 골재이죠. 골재는 구형에 가까워 원형에 가까워야 되고 대서에 아주 섞여 좋다. 큰 거나 작은 게 섞여 좋다는 얘기예요. 너무 큰 것만 있거나 너무 작은 것만 있으면 시공 연도가 안 좋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그리고 입도가 좋다고 하는 크고 작은 게 섞여 있는 정도를 입도라고 하는데 구형이라고 하면 입형이라고 하죠. 입형과 입도가 좋아야 돼. 골재의 입형과 입도가 좋아야 되고 물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시멘트가 미대할수록 시멘트가 굵은 것보다는 미대한 것으로 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합 비율로 해서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AH라고 하는 건 공기연행제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AH 공기연행제를 섞게 되면은 이게 시공 연도가 더 좋아진다. 뒤에 AH가 없네요. 아마 맨 뒤에 있을 거예요. 맨 뒤에 AJ 콘크리트가 있을 거예요. AJ도 중요하다. 공기연행제가 요거를 집어넣게 되면 공기방울이 형성돼요. 여러분 비누 칠할 때 공기방울 형성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비비면서 공기방울 형성돼. 공기방울 자체가 공기방울이 그 안쪽에 콘크리트 안에 채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기가 채워진다는 얘기는 물의 양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물의 양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물이라든가 시멘트 양도 좀 줄어들겠지만 물의 양을 줄어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AG를 섞게 되면은 물을 얘가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은 없죠. 그래서 시공량도 좋아진다고
자, 그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 시멘트에, 그래서 배합을 한다는 얘기는, 시멘트에 배합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처럼 시멘트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건 가장 중요한 강도잖아요. 배합 순서를 보면, 위에 거 읽으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자, 배합 설계. 그래서 배합 설계할 때 순서예요. 순서가 좀 중요해요. 순서. 먼저 중요한 게 뭐죠? 설계. 우리 설계상의 강도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부서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 강도를 부서 계산을 하면서 강도를 이제 요구하는 강도를 사실 근데 설계 기준 강도도 보통 우리가 안전요령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강도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한 뭐 20메가파스칼에서 뭐 건물이 무너지시다 그러면 거의 40메가 그보다 2배 이상으로 안전하게 설계를 하는데 그거에 설계한 것보다 더 많은 배합 강도. 왜? 그러면 배합 강도를 또 아까 표준 편차에다가 특정 일정한 보정 처리가 좀 더 강하게 배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는데? 왜 배합 강도를 하냐면 표준 편차 어디서 나오냐면은 날씨가 우리가 레미콘에서 레미콘을 주문하게 되면 이게 추운 날 오는 경우도 적은 뭐 더운 날 오는 경우도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오다가 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통 1시간 정도 반이 지나면 1시간이 지나면 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레미콘을 해서 가지고 빨리 타설해야 되는데 차가 막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타설 시간이 좀 늦춰지면은 미리 굳어졌기 때문에 이미 굳어져 있는 가는 거를 갖다 타설해 버리면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날씨라든가 시간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더 강한 걸로 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 강도가 먼저 결정되면 그다음에 그보다 더 큰 수의 큰 강도로 배합 설계를 결정을 하고 이거 현장에서 결정하는 거죠. 설계실에서 하는 거. 그러고 나면 배합 강도가 나오면 내가 강도를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강도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 시멘트의 강도가 결국에 그 강도니까 시멘트 강도를 결정하고 근데 시멘트는 거의 비싸니까 자, 콘크리트, 시멘트의 강도를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을 해야 돼요. 콘크리트가 아까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했죠? 물 시멘트. 자, 물 시멘트 비를 결정하는, 자, 물과 시멘트의 비례를 결정해서 강도를 결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 물 시멘트를 결정한 다음에, 요거는 물이 얼마큼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슬럼프 값을 보자면, 슬럼프 값 같은 경우는, 요거는 시공 연도랑 관련된, 시공 연도. 그러니까 슬럼프, 물을 먼저 결정하고, 물이 똑같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이 똑같은 비율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같은 비율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슬럼프 값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정도로. 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 연인자 같은 걸 넣어주면은, 슬럼프가 똑같은 물 양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더 덜 무너지거나 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럼프 값을 결정하고. 자, 여기까지가 결정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굵은 골재랑 잔 골재를 결정한 다음에, 자, 우리 아까 저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골재에는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건 상태에 있고, 별건 상태에 있고, 골재 표면에도 수분이 있잖아요. 자, 이런 수분들 때문에, 골재에 있는 수분들 때문에 물심에서 공기를 좀 조정을 해줘야 돼, 마지막. 왜냐면 여기 물을 더 많이 쓰고, 물을 적게 되면 물을 빨아들일 것이고, 많으면 물을 덜 빨아들이고 오히려 물이 남아버리니까 그게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단위 수량이라는 걸로 최종 물량을 결정을 해줬어요. 수분량. 단위 수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용어 정의는 단위 수량의 용어의 정의는 단위 일정 1최적 1제곱미터 1제곱미터 1제곱미터의 최적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우리가 대합 설계를 한다. 하는 거. 그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좀 이게 물시멘트를 정하고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는지 시공연도 얻을 수 있는 거는 슬럼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분 자가 자기 소요량을 결정을 하고 해서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4번까지 4번까지는 뭐예요? 4번까지는 물시멘트의 결정까지는 콘크리트의 강도 안전에 대한 내용 1번부터 4번까지는 강도의 결정이 안전의 내용이라고 자, 슬럼프 값을 결정하는 건 뭐죠? 슬럼프가 결정하는 거는 안전이에요? 아니 시공성 우리가 슬럼프 값을 결정하는 거는 시공성 때문에 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고 강도 1번부터 4번은 강도에 대한 내용 안전이고 5번은 똑같은 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시공하는 게 편해지잖아요. 슬럼프 값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고분고체, 자분고체는 뭐예요? 그거는 정제성. 고분고체가 많이 들어가면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것보다 굵은 고체가 많이 들어가면 시멘트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자갈보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래서 우리가 배합 설계하는 목적은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세 가지가 돼요. 그 내용이 아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임대적인 내용 그 세 가지가 이제 기본 맥락이다. 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의 목적은 안전과 시공성과 그다음에 경제성을 우리가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콘크리트 배합 설계의 기본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재료를 뭐 계량을 해야 돼, 섞으려면, 배합을 하려면 섞어야 되잖아요. 이거 섞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뭐, 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를 섞을 때, 배합을 할 때, 용접 계량이 있고, 중량 계량이 있어요. 뭐가 좀 편해요? 무게를 재보는 게 편해요? 아니면, 뭐 어떨 때는, 물 같은 경우는 무게를 재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게를 재서 우리가 배합을 하는, 1대, 2대, 3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용접 계량을 얘기하는 거고, 중량 계량, 무게를 계량하는 거는 우리가 뭐 레미콘 회사에서는 무게를 측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성장에다 비빌 때는 무게를 재는 게 어려워. 그만한 큰 저울을 그거 언제 재고 있어요. 저울을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재는 거, 중량, 다시 말해서 그 중량 계량, 이번에 중량 계량하는 방법은 가장 정확하지만 현장에서는 안 되고 레미콘 회사에서만 가능한 보통이고 용접 계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계량 방법, 뭐 시멘트 한 포대에 대한 용적이 있고, 물은 무게가 용적이고, 특히 골재 같은 경우는 무게로 재기가 어렵잖아요. 자갈 같은 걸 무게로 재기가 어려우니까, 용적으로 잰다. 물에 다 갖다 대가지고 늘어난 부피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용적 계량으로 많이 하는 거고, 용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중량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기계 계량 하는 거. 기계 계량이라는 거는 그냥 용적 계량, 중량 계량 하는 거예요. 보통 어디서 하냐면, 이제 배처 플랜트를 해가지고, 보통 요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고, 배치 플랜트가 있고, 배치 플랜트가 섞는 거예요. 배치 플랜트라고 하는 거는 무게를 자동으로 중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중량. 배치 플랜트. 이 배치 플랜트 소개된 기계예요. 여러분들 콘크리트 레미콘 회사에 가면은 이런 큰 기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자갈이랑 모래랑 시멘트랑 물을 집어넣으면 섞으면 알아서 그 중량을 계산해줘요. 용적이 아니라 중량을 계산해주고 이게 이제 배치 플랜트. 계산한 다음에 섞는 거죠. 믹서로. 섞어버려. 요걸 믹싱 플랜트라고. 그러니까 배치 플랜트라고 믹싱, 믹싱 플랜트를 두 개를 합친 게 배치 플랜트라고. 요거는 배치 플랜트는 믹싱이랑 배칭이랑 합친 거다. 또 레미콘 회사에도 이게 계량을 했어. 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그냥 알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용접 계량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편하고 중량 계량 같은 경우는 가장 정확하지만 현장에서 쓰기는 어렵지만 중량 계량을 우리가 기계 계량 형태로 해가지고 레미콘 회사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그럼 레미콘 회사에서 뭐 이제 주문했다고 칩시다. 주문했으면은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콘크리트를 갖다가 거푸집에다가 부어 넣는 거를 우리가 타설이라고 해요. 타설 또는 타설 이어 붓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붓는 거고 그거를 뭐 한자로 하면 타설이라고 보통 이제 타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타설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죠? 타설하기 전에 청소해야죠, 청소. 우리 수학 이거 로 우리 물로 분사해가지고 우리 압력을 분사해가지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물추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거푸집 같은 게 이제 그 수분을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거푸집이 만약에 수분을 많이 흡수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물 시멘트 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배합 강도에 따라서 물 시멘트 비를 내가 계산을 했는데 이 거푸집이 물을 쫙쫙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줄어드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강도가 더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수용성이 안 좋아지. 이런 상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추기 작업이라든지 청소를 하는.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자, 그리고 콘크리트를 이제 운반하는 거는, 운반할 때는 어떻게 신속하게 운반을 하고, 보통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레미콘 차, 믹서 트럭이 와가지고 갖다 부어버리니까, 이제 그냥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자, 그, 트럭식과 이제 정시식이 있죠. 트럭식. 뭐,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놓은 방식이, 트럭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레미콘 차를 가져와가지고 딱 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정시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타워 크레인처럼 각각의 그 꾸며 넣는 그런 장치를 조립해가지고 정신식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정신식과 트럭으로 말하는 트럭식. 트럭식 같은 경우는
트럭스, 트럭스 같은 경우는 편하죠. 근데 단점이 있다면은 한 번에 볼 때, 여기 콘크리트를 한 번에 부어야 되는데, 트럭이 동시에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정수식 같은 경우는 갖다가 장비를 갖다 설치하고 조립하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초고속 빌딩을 식으로 그냥 뭐냐면, 컴포식으로 트럭으로 레드버타를 이어가지고, 뭐 고층까지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또 쉬었다가 또 거기서 또 올리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좀 어려워서, 트럭식과 정신식의 각각의 차이점, 장단점이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트럭식과 정신식에서 우리가 그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방식, 아까도 압송을 할 때는 스키즈식이랑 수압식이랑 피스톤식이 다 뭐 비슷한 거죠. 피스톤식은 유압으로 하는, 피스톤식 같은 경우는 압력으로 하는 거고, 수압식, 유압식 있고, 스키즈식은 짜내기로 하는 거죠. 눌러가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누르는 압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하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고 합니다. 직경 같은 건 보세요. 직경 같은 거 우리 파이프 콘크리트 펌프의 파이프 같은 거는 두께가 뭐 100mm에서 150까지 120, 150 이렇게 돼 있는데 골재 사이즈에 따라서 골재가 25mm, 20mm짜리 같은 건 100mm가 안 쓰고 40mm 골재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무브 콘크리트 건축에서 쓰는 투목에서 쓰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골재가 더 커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 배경 관정이 150까지 된다는 거.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슈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부어 넣기 할 때, 부어 넣는 그, 동사로를 얘기하는 슈트가. 여러분들 레미콘 차를 보면은 뒤에 보면 슈트가 막 달려있어요. 그래서 슈트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동되면서 내가 원하는 쪽에다 경사로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그런 동사로 해당되는 거예요. 몇 가지 뭐 용어들이 있는데, 버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콘크리트를 담아놓은 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펌프식으로 하지 않고 펌프식이 아니라 버켓식으로 만약에 탕수를 할 경우에는 이 버켓 안에다가 콘크리트 담아놓고 그 버켓에 담아놓은 콘크리트를 카고 크레인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밑에 이제 오픈 계곡을 열어서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그런 양식이죠. 그래서 버켓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버켓에다가 슈트를 또 연결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슈트에다가 구석구석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투자하려면은 일차를 손수레 같은 거에다가 나눠서 부어가지고 구석구석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용어로는 슈트가 뭐고, 그 다음에 버켓이 있고, 슈트, 버켓, 여기 빠져있는 코포라는 것도, 코포가 하나 빠져있는데, 코포가 여기 있네. 플로 코포라는. 코포라고 하는 거는 깔때기 같은 거니까, 깔때기. 그래서 깔때기에다가 보통 이렇게 담아서 하나에 더 몰아서 넣게 되죠. 코포, 버켓, 슈트. 이 정도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죠. 레미콘 차가 있고 뽀뽀가 있고 여기 뽀뽀 깔대 같은 걸 이용했죠. 그다음에 손수레 같은 걸 예전에 한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운반에 대해서 갖고 그래서 운반에 관련된 내용. 자, 그다음에 운반을 했으면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거죠. 이제 운반해가지고 가져가서 신속하게 운반이 되어 있으면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부어 넣는 거죠. 부어 넣었을 때 뭐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걸 위에서 보면 가까운 데가 아니라 먼 데서 내가 이 한층 보통 이제 콘크리트 부어놓을 때 건축공사 기준으로 보면 보호, 슬라브를 한 번에 타설을 해요. 뭐 한 층마다 타설을 하는데 기둥, 그러니까 바닥은 이미 돼 있고 기둥, 보, 바닥을 위에 슬라브를 동시에 하죠. 기둥, 보, 바닥을 동시에 타설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콘크리트 여기 지금 버켓이라든지 타설 위치에서부터 멀리 있는 먼 곳에서부터 그리고 타설 높이는 눈높이 1.5m 정도 높이다.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콘크리트가 우릉 쏟아지면서 밑에 철근 같은 것들을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5m 이하로 하고 또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무릎 높이 정도 해도 좋고 특히 바닥 슬라브 같은 경우는 철근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현장 가보면 바닥 슬라브 같은 경우는 막 휘청휘청거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 슬라브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은 데서 타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철근 같은 것들이 이동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돼요. 다져요. 충분히 다져요. 다질 때는 보통 우리가 바이브레이트, 진동기를 다져. 공상 진동기, 보통 이렇게 봉 형태로 되어 있는 진동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봉경구로 되어 있는 거를 밑에다가 담가 놓으면 진동이 되면서 지가 알아서 다져주는 거예요. 공상용 진동기를 가장 많이 쓰는 거. 그 정도 보면 되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공상진동기를 할 때 얼마큼 하냐? 보통 30초 정도 하는데, 근데 살짝 그 진동을 했을 때 살짝 밑에서 시멘트 페이스트가 살짝 올라올 쪽, 그 정도가 되면은 너무 많이 진동했다. 자, 그리고 진동기를 이제 공상 진동기를 어느 순간 빼내야 되잖아요. 뺄 때 한 번에 탁 빼지 말고 천천히 빼야 돼. 구멍이 안에 당기지. 그리고 응결이 시작한 거는 이미 응결이 보통 1시간 정도 지나면 응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비고 나서 한 시간 정도가 되면은 응결이 시작이 돼요. 비빔이 끝나고는. 이미 인결된 거 같은 거 진동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5가지 여러분들 봤고, 자,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나면은, 근데 부득이하게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한 번 타설할 때 한 번에 타설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근데 예를 들면은 1층부터 10층까지 한 번에 타설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1층부터 1층도 어렵다. 한 층도 한 번에 타설하는 게 어려워요. 공사 규모가 큰 경우. 어느 부분에 가서는 공구별로 끊어야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한 번에 하는 게 좋지만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에 끊어간다면 한 층별로 끊어가도 보통 그래서 끊어갈 때는 이어붙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붙기. 이어붙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어붙기를 어차피 할 거라고 한다면 어디서 할 거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어붙기는 응력이 크게 받는 부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재의 응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는 하면 안 된다. 가장 기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부재의 어느 부분에 응력이 많이 받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거는 또 구조적인 문제라서 여기까지 막 들어가면 여러분 막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2번이죠, 2번. 2번이 이해가 돼요? 2번에 보면 보슬라고 이어붙긴 그 간 사이의 중앙 보가 있으면 이게 보라고 칩시다. 이게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응력이 이렇게 우리 기둥 같은 경우는 응력이 위에서 아래로 작성되잖아요. 그, 응력이라는 건 이게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고 있으니까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지금 그거에 직각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이을 때 기둥을 세로로 쪼개서 이는다? 이거 안 된다. 가로로 보 같은 거 있고 보 같은 경우는 어떤 힘이 작용해요? 보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압축감이 아니라 이렇게 힘모멘트. 캔틸리버 보 같은 경우는 힘모멘트, 회전력이 작용해요. 회전력이라는 건 내가 수평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 내가 수평으로 버티고 있는 힘이잖아. 양쪽으로 꽉 잡고 있으면 여기서 힘 모멘트가 이렇게 가운데가 발생돼. 어쨌든 수평력의 직각. 직각이 대한 거 있나요? 그 내용은 없네. 응력의 직각 방향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볼을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죠?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세로로 끊어서 있는 거. 세로가 어디를 읽을 것이냐? 간사의 중앙, 가운데 입니다. 왜 가운데를 읽냐면 이 가운데가 응력을 덜 받아요. 전단력이 죠 양측에서 전단력이라는 게 더 무너지려고 하는 게 비생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근처. 꼭 가운데 아니다 하더라도 가운데 근처를 하고 기둥은 어디 기둥? 기둥은 슬라브 상태. 여기 지금 1층까지 쳤어요. 여기 지금 2층을 쳐야 돼. 그러면 1층 슬라브 상부부터 있는 거. 어쨌든 여기 1층 찍고 2층은 또 2층 붙였으면 2층 바닥에서부터 기둥은 슬라브 또는 기초의 상단에서 수평으로. 네, 이게 여러분들이 2번이 이해가 되면 이제 구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있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2번의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구조적인 내용도 내가 어디에서 힘 모멘트가 어떻게 작성을 되고 하는 것, 하는데, 응력의 직각방, 그리고 어디에서 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안 되면 물어봐도 돼, 나중에. 2번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2번은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가장 핵심이 돼. 구조의 핵심이거든. 라면 핵심이 2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평력 잡아내니까 세로로. 근데 벽 같은 경우는 중앙부에서 수직을 하지만 또 이렇게 계곡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계곡부. 가운데 축이 있는 것보다 이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하면 있는 게 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역 같은 경우는 뭐 중앙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계고부가 있으면 계고부에 맞춰서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없어요, 없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간략하게만 나오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고 나중에 좀 몰타를 갖다가 덧칠해가지고 본드처럼 쓰란 이런 애 4번 같은. 자, 이게 이어붙기 할 때 여러분들 기본 그 이어붙기 할 때 그, 뭐야?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어넣기 할 때 일반 체크리스트라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한 번에 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어붙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줄이라 해가지고 어차피 생길 줄놀이라 어차피 내가 이어붙일 거라면 내가 원하는 데다 있겠다는 뜻이에요. 이어붙기 할 때 위치.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양생과 청소. 이제 콘크리트가 다 이어붙기체가 해가지고 타설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보호를 해야죠, 보호. 보호하고 청소, 음, 보호,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냐면, 우리 수빈 양생을 수빈 양. 5일간 세수해가지고. 이거 내가, 당연히 뭐 어떤 병을 막아야 되는 거고, 5일간 세수해가지고 수빈 양. 기본이. 우리가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건조한테 양성하는 게 아니라, 물을 뿌려가면서 수빈 상태에서 양생한다. 물속에서 우리 어떻게 양성이 되나? 된다. 물속에서 뭐 된다. 5일간 철저해가지고 수면시켜서 양성하고, 3일간은 못 지나가. 근데 보통 하루 지나면 지나는 갈 수 있어. 하루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장비가 뭐 찍히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만 사람 정도는 보통 하루 지나면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어쨌든 하루, 최소한 하루. 기본이 3일은 사람이 왔다 갔다 못하게 금지한다. 양생시 주의사항, 뭐, 직사, 포고, 덮어놔야 돼요. 뭘 덮어놓고, 양생, 일단 하중을 당하게 가하지 않고, 그다음에 온도가 너무 낮으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양생할 때. 왜 문제가 되죠? 급격한 온도. 여름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경화가 되니까 문제고, 겨울 같은 경우는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온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겨울에는 가능한, 겨울이나 여름에 막 한중기라든가 한서기에 우리가 아주 더울 때는, 아주 추울 때에는 우리가 시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콘크리트 배합이라든가 양생 같은 것들을 특별하게, 특별한 환경을 좀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됐고, 여기까지 됐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콘크리트를 배합을 해서 운반한 다음에 부어놓고 양생을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이제 봤고. 자, 지금부터는 콘크리트의 이제 종류예요. 그래서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는. 자, 어떤 특수 콘크리트. 지금까지 일반 콘크리트를 봤다면 지금부터 이제 특수 콘크리트예요. 근데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온 게 레미콘인데 레드믹스 콘크리트, 레미콘의 이제 준말이 있어요. 레미콘은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드믹스 콘크리트인데 사실은 뭐 레미콘이 어떻게 뭐 특수 콘크리트는 아니에요. 일반 콘크리트가 돼버렸어요, 지금. 왜냐면 거의 레미콘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 레미콘 안 쓰는 데가 뭐 있나요? 뭐 조그만 인테리어 공사도 레미콘을 쓴단 말이죠, 지금. 자, 그래서 레미콘 먼저 보면, 자, 완전히, 이건 센트럴 믹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트랜시 믹스트, 뭐 두 가지, 뭐 하나, 뭐 두세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배처 플랫가 뭐라고 했죠? 배처 플랫. 레미콘 회사에서 자동 중량 계산한 다음에 비비는 거, 자동 기계가 비비는 거, 배처 플랜트라고 하죠. 자, 거기서 완전히 비빈 거예요. 완전히 비빈 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비빈 거를 굳지 않게끔 이렇게 돌려가면서 운반하는 거, 그러니까 센트럴 믹스 콘크리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 믹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재료만 넣은 거예요. 현장에서 레미콘 회사에서 비비지 않고 그냥 재료만 넣어버리고 가면서 비비는 거예요. 가면서. 이게 트랜스 믹스 콘크리트. 맞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명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리라든가 이런 거 계산을 하는 거죠. 거리가 만약에 길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면서 비비는 게 낫겠죠. 그죠? 근데 거리가 만약에 짧거나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왜냐면은 재료가 들어간 다음에 1시간 반 안에 끝내야 된다. 1시간 반 안에 보통 1시간, 2시간 사이. 여름에는 조금 그, 더 빨리 넣어야 되고, 겨울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어쨌든 1시간 이내에 부어놓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1시간 반 이상이 넘어간다면, 우리가 스트레스 미스트 같은 거,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레미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라는 게 있어요. 한중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는 추울 때, 여러분 추울 때, 여러분 극한계라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극한계라고 해가지고, 그 달의 평균 기온이
2도씨 이하예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추운 거예요. 평균 기온 2도씨.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거죠. 이걸 극한기라고 하는데, 극한기에는 그러면 콘크리트 공사를 사실 안 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겨울에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겨울철에 만약에 우리가 콘크리트 공사한다면 문제점이 뭐가 되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굳어요. 겨울에는, 아니, 여름에 앉아. 한석이는 빨리 굳고, 겨울에는 그 반대야. 천천히 굳는 거야. 천천히 굳으니까, 천천히 굳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천천히 굳으면 더 겨울에 강도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물이 얼어. 물이 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콘크리트가 제대로 경화가 안 돼. 제로 불량이라는 걸 특히 sup렇게 들어 나중에 그냥 갈라진다. 그래서 어느 게 문제예요? 물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재료를 가열을 써요. 가열을. 재료를 가열을 쓰는데 시멘트는 가열하면 안 돼. 시멘트를 제외한 뭐 골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열해야 돼요. 그리고 물이 어니까 어떻게 해? 물이 어니까 물량을 물시멘트비를 줄임 대신에 뭘로 넣어? 에이젤, 아까 에이젤 잠깐 설명했죠. 에이젤을 넣게 되면은 그 안에 공기방울이 형성되잖아요. 물은 얼지만 공기방울은 얼지 않잖아요, 공기는. 그래서 쉽게 하면 아이스크림 같은 생각하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안에 공기방울이 있잖아요. 크림 같은 게 안에 공기방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지 않는. 그 아이스크림은 얼어도 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얼지 않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한 거죠. 얼음은 얼지만 아이스크림은 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이젤을 넣게 되면 겨울에도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공사할 때는 그 물시멘트를 줄이고 표면 활성제 에이젤을 넣어서 좀 보조를 해줘라. 그런 데 겨울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겨울에 물이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그 눈 많이 오면 뭘 뿌려요?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똑같은 거죠.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을 넣어주면 얼지 않는 거예요. 물이 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이젤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거 또 우리가 이제 극별자라고 하는데 이거 극별자라고 하는데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을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물이 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도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염화칼슘이라든가 나트륨 염화칼슘을 넣게 되면은 철분이 부식돼 나중에 이제 철분이 부식되기 때문에 철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묵은 콘크리트는 철분이 없는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해서 염화칼슘 이런 방동제를 설치해주면은 겨울에도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보는 거고. 다음에 소중 콘크리트. 소중 콘크리트는 반대야. 겨울이 물이 얼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은 여름에는 뭐냐 빨리 굳어서 문제가 돼. 여름에는 빨리 경화가 된단 말이야. 물이 온도가 높게 되면은 이제 빨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냉각 재료를 이제 보관할 때 서늘한 곳에다 보관하거나 해가지고 뭐 냉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재료를 조금 이렇게 차갑게 보관을 해가지고 한다. 냉각해서 사용하거나 뭐 차갑게 보관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골재를 포장하거나 물을 뿌려둔다. 그런 그 내용입니다. 골재에다 물을 뿌려두거나 덮어두면 골재가 뜨겁지 않잖아요. 노출돼 있으면 너무 뜨거울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름에 응결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건조된다는 얘기이고 그죠? 그리고 콘크리트가 갑자기 건조가 된다면 건조하면 수축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건조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걸 건조 수축이라고 하는데 빨리 경화돼서 건조 수축이 더 많아져요. 건조 수축 자체에는 문제가 크죠. 기둥이 수축이 되면은 기둥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슬라브 같은 경우는 그게 워낙 얇아가지고 수축대가 크게 의미가 없는데 기둥에서 문제가 되는데 기둥 같은 경우는 수축이 조금만 돼도 기둥 높이가 짧아지니까 근데 그런 단점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수축이 되면서 균열이 붙는 거죠. 미세한 균열 같은 것들 수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겨울에는 물이 어느 게 문제였다 한다면 여름에는 수축이 돼서 균열이 발생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나 보는 콘크리트로 조각 콘크리트가 있었잖아요. 조각 콘크리트가 있었고 일반 콘크리트가 있었잖아요. 중열용이 있었잖아요. 조각이라고 하면은 빨리 굳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빨리 굳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콘크리트가 빨리 굳어버리면 초기 강도는 강하지만 장기 강도가 안 좋죠. 장기 강도가 안 좋죠. 그래서 여름에 콘크리트 공사하는 콘크리트는 장기 강도에 저하가 있을 수 있다. 그냥 빨리 굳어버리면 콘크리트는 천천히 굳는 게 좋아요. 천천히 굳고. 보통 댐 같은 경우죠. 댐이나 토목공사에 쓰는 조각 같은 경우는 빨리 이렇게 안 하고 천천히 굳게 해가지고 강도를 더 늦게 100년, 200년 보통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는 건 60년 정도, 60년 동안 처음에 확 굳어버리다가 천천히 굳어서 그게 60년 정도 걸려요. 60년 후에 강도가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참고로 그냥 알아두고. 자, 그리고 골재를 넣을 때 경량 골재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갖다가 뭐 경량 시멘트, 경량 콘크리트도 있지만 경량 콘크리트 말고 경량 골재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골재에 일반 자갈을 넣는 게 아니라 경량 골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석이라든지 화산 자갈이라든지 뭐 이런 경량재 또 넣거나 아니면은 우리 플라이씨 배웠죠. 저번에 플라이씨 슬래그라든가 이런 것들. 플라이씨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는 재를 얘기하는 거고 고로슬래그 같은 경우는 철강석에서 남는 찌꺼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좀 가벼워요. 왜냐면 철이 빠졌잖아요. 철이 빠진 돌이기 때문에 가벼운 돌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골재로 쓰게 되면, 그걸 골재로 쓰는 게 경량 골재 콘크리트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 경량 골재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뭐 무게를 좀 줄이거나, 좀 이렇게, 무게를 좀 줄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쓰는 콘크리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면은,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경량 골재 같은 경우는 물을 빨아들이겠죠. 아무래도. 물을 쫙쫙 빨아들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공급이 많으니까. 그 물을 빨아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까 내가 배합 설계했을 때 내가 수분량을 내가 잘 조절해서 이 정도 강도가 나오게끔 조절하기 위해서 물시멘트 비를 결정을 했는데 그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수분이 다 골재를 다 빨아들여 버린다. 강도가 또 올라가겠죠. 그죠? 수분이 들어가요. 강도가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멘트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재는 물을 취하나다. 내포 상태로 만들어 놔는 있고, 그리고 경량이다 보니까 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인 거죠. 치마량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쫙쫙 빨아들면서 치마량이 커버릴 수가 있죠. 물의 양이 좀 빠져버리고. 그래서 타설할 때 또 기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죠. 바닥판이나 기둥이랑 좀 분리해서 타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먼저 타설해 놓고 치마가 된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타설하면은 아마 치마량을 좀 나중에 그만큼 더 타설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삭도 있으면 100만 주고 한다고 되게 좋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량 공체 콘크리트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는 상부 기둥을 타설할 때 상부에다가 댐비물, 하부에다가 묽은 비물 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아래에다가 된 빗물하고 위에다가 묽은 빗물 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물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어차피 올라간다. 물이 불리는 현상으로 물이 쭉 올라가면 재로 보면 물이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된 빗물을 한다고 아래가 맑은 빗물면 아래가 위로 올라가면서 같이 평균이 되버려요. 평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래에다가는 묽은 빗물, 위에다가는 된 빗물을 한다. 꼭 이게 굉장히 아니라 하더라고요.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경량고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안에 공국이 더 가볍고 공국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 유리하다는 얘기. 단열이라든가 차음이라든가 이런 데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데는 경량고체 콘크리트를 쓰면은 단열이라든가 차음이라든지 내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아무래도 경량이다 보니까 물을 좀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물을 좀 흡수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이 많이 빨아들인다 하는 거는 내구성에 좋지 않고 그래서 물이 좀 빨아들이려 하더라도 그 물이 콘크리트 철근까지 좀 최대한 천천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해주는 게 낫겠죠.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해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중량 콘크리트, 차폐 콘크리트가 다 비슷하고 같은 개념인데, 중량 콘크리트는 이제 아까 반대인 거죠. 경량 골재 콘크리트의 반대가 되는 거죠. 골재를 무거운 돌로, 비중이 큰 걸로, 철광석이라든지, 그런 비중이 있는 골재를 사용해가지고, 무게를 무겁게 하는 거.
왜 무겁게, 또 밑에 보면 차폐 성도 맞죠? 차폐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차폐 콘크리트도 마찬가지. 비중을 크게 하는 거죠. 비중을 크게 해서 뭘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을 차단하는 거죠. 보통 우리 발전소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병원에서 우리 엑스레이실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일반 경량벽으로 안 하고 콘크리트 벽을 하잖아요. 콘크리트 벽 자체가 이제 방사선 차폐 기능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더 무거운 걸 써서 차폐 콘크리트를 해라. 차폐 콘크리트, 중량 콘크리트 다 같은 개념이고, 목적은 이제 방사선 차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중 같은 것들이 뭐 5까지 되는 거.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분의 질량인 거죠. 비중이 크면 클수록 무거운 거. 그래서 중량 콘크리트, 합격 콘크리트라는 게 있다. 묵은 콘크리트, 6번에 보면 묵은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무근이요, 근. 철근이 없는 거를 이제 묵은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댐 같은 거, 댐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철근이 있긴 한데, 이제 어쨌든 기초에 들어가는 거. 기초에도 뭐 철근이 있긴 한데, 뭐 버린 콘크리트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근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를 쓸 수 있다. 아까 제가 묵은 콘크리트 같은 거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공사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염화칼슘이랑 염화나트륨 같은 거 쓰게 되면은 이제 물이 얼지 않으니까 겨울철에 공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썼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철분이 부식되는 게 단점이잖아요. 철분이 부식되는 것 자체가 단점이 아니라 철분이 부식되면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분이 콘크리트 균열이 가게 되는데, 자, 그거를 무코크리트 같은 경우는 철분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철분이 없으니까 철분이 뭐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써도 뭐 부피가 늘어날 확률은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바다모래 같은 거 써도 되는. 바다모래에 염화칼슘, 염화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잔골재랑 굵은 골재가 있으면 자갈은 다 깨서 쓰고, 왜냐면 요즘 강자갈이 없단 말이에요. 강자갈이 다 그해가지고 강에 자갈이 없어요. 다 파가지고. 그래서 돌을 깨서 쓰죠. 세석을 쓰고 있죠. 모래 어쩌 모래 같은 경우는 깨는 게 힘드니까 그냥 바닷모래 쓴단 말이에요. 모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바다에 있는 모래를 가서 쓰는데, 바닷모래를 쓰면은 이 소금기가 있잖아요. 염화나트륨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제 묵은 콘크리트는 바닷모래를 써도 된다. 철분이 없대. 자, 이렇게 보면 되고, 뒤에 좀 중요한 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이건 좀 중요해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이거는 그림이 없는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림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해요. 자, 그림 보세요. 이거는, 자, 콘크리트는 안에 철근이 있어가지고 철근이 인장력을 담당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보통 얼마라고 했죠? 기둥과 기둥, RC 고지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또 9m에서 안 넘어간다. 9m 정도까지가 보통 이제 맥시멈 보고, 12m? 15m? 만약에 15m, 내가 기둥과 기둥 사이를 15m 이상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RC 고조를 못하고, 또 철골 고조를 보통 해요. 근데,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보시면. 어떻게 하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쓰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써놓으면, 인장력을,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건 주로 현장에서 하는 건 아니고,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도입부인데, 이 안에다, 우리 콘크리트를 타설해가지고 구울 때, 밑에다가, 아래쪽에다가 피아노 강선을 연결해가지고 미리 당겨요. 고무줄이 잖아요 고무줄. 피아노 강선을 미리 인장을 당긴 다음에, 땡긴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면 그 굳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탁구나 어때요? 그 안에서 텐션이 봐요. 텐션. 이서 끄집어내는 텐션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 안에서 고무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쪽에서 땡기고 있잖아요. 그죠? 땡기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반대로 인장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프리스트레스 이렇게 미리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피아노 강선을 미리 심어놓고 굳게 하면은, 그러고 나서 인장력으로 붙어버리면 요 안에서 인장력이 땡기는 힘이 발생해요. 그 얘기는 인장력. 이쪽에서 땡기는 힘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 들어 미리 프리스테스트 스트레스 피아노 강선에다 이미 땡겨놔가지고 프리스트레스를 준 콘크리트라는 얘기. 미리 스트레스를 바닥에서 엄청난 인장력이 발생된. 그래서 9m가 아니라 15m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15m 정도의 만약에 내가 볼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 그 프리스타일 방식을 하는 거죠. 자, 프리스타일 방식에는 이제 프리텐션과 코스텐션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아까 지금 설명한 게 이제 프리텐션입니다. 프리텐션. 코스텐션 같은 경우는 인장력을 그러니까 프리텐션 같은 경우는 당긴 다음에 굳은 그러니까 이 당겨놓은 상태에서 굳어버리는 거죠. 이 안에서 이미 줄어들려고 하는 힘이 아니 무지 줄어들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거고 포텐션 같은 경우는 안에다 관만 매립하 관을 시스관이라 관을 매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콘크리트가 굳고 나서 그 관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당기는 거예요. 나중에 당기는 거 나중에 당기고 그 사이가 있을 거예요. 사이 그 사이에다가 시멘트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완전히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미리 주느냐 나중에 포스트 나중에 미리 주냐 나중에 미리 당겨놓고 완전히 굳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관만 매입하고 사슬한 다음에 나중에 관을 매입해서 나중에 당긴 다음에 나중에 당긴 다음에 관에다가 그라우팅만 할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걸 보면 너무 헷갈려요. 이게 포텐션 방식. 관만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방선을 집어넣은 다음에 당긴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그라우팅 해줘요. 그라우팅 해줘요. 이거는 여기까지 그라우팅 나중에 여러분들 오게 돼요.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 이렇게 텐션을 미리 주니까 어마어마한 인장 강도가 있구나. 발생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인장 강도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미 땡기면서 뭔가를 땡기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어마어마한 인장력이 생기는 거죠. 콘크리트 인장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프리팩트, 9번에 이제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여러분 기초 시간에 한번 설명이 됐었죠. 우리가, 땅에다가, 우리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할 때 미리 오고로 땅에 구멍을 파놓고 천공을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골재랑 철근을 미리 집어넣고 나중에 시멘트를 집어넣고 쭉 올리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프리팩트, 미리 패키지가 되어 있는 거, 미리 패키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콘크리트를 하는, 프리팩트 콘크리트라는 거. 어, 그죠? 골재라든가 이런 것, 골재라든지 또는 뭐 철근을 미리 배근된 상태에서 시멘트만 주입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프리팩트 콘크리트 방식이고 대표적인 게 기초 우리 제자리 알뜰 콘 CIP 공법, 뭐 PIP 공법 들어봤잖아요. 기억나죠? CIP 공법 기억나죠? CIP 공법 대표적인 CIP 공법인데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또는 콘크리트 흙막이 벽할 때 하는 거 있었어요. CIP 공법이 뭔지만 알면 돼. 지금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CIP 공법이 뭐 정도다. CIP 말뚝이 바로 프리팩트 공법으로 만든 거.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수밀 콘크리트, 수밀이라고 해서 여기 수는 물 숫자야, 물 숫자. 물에 저항하는 거, 물에. 그러니까 우리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 물을 어느 정도 빨아들인단 말이야. 콘크리트가 왜 물을 빨아들이죠? 그리고 돌도 물 빨아들이는 거 아니야, 돌도? 돌도 물을 먹는단 말이야. 물을 빨아들여. 왜냐면, 콘크리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물이 있었단 말이야. 그 물이,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콘크리트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콘크리트 안에는 물을 지금도 물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물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콘크리트를 물속에다 처박아 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이 계속 스며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물이 계속 스며들어오는 거를 막고 싶은 콘크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각이라든지, 뭐 댐이라든지, 또는 흙막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니면 그러니까 그때 쓰는 게 바로 수밀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그럼 물의 침투를 방지하려면 물이 나가는 길을 없애야 되니까 아까 배웠던 물 시멘트 비율을 작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요. 물의 비율을 시멘트의 비율에 비해서 자신 있게 작게 해야죠. 물이 많이 늘면 늘수록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기니까 물 시멘트 비율에서 물의 비율을 적게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물 시멘트 비율을 적게 한다. 너무 적게 하면은 이제 이게 워커빌리티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수는 없지만 또 최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공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작게, 그게 이제 50% 이하로 한다.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물을 막 물을 빼면 뺄수록 좋은 거니까, 물시멘트비를 줄이는 게 줄일수록 수위해지니까, 물 막 빼버렸어. 근데 막 공사가 안 돼요. 워커빌리티가 안 나온단 말이야. 시공연도가 안 나온다니까. 그 무조건 또 안 들어가요. 그럴 때 어떻게 쓴다? 에이지. 물방울. 공기방울을 넣어가지고, 물방울이나 공기방울을 넣어가지고, 공기방울 자체가 하나의 그 베어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어링 역할 또는 분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멘트 사이사이에 공기방울이 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면활성 비눗방울처럼. 그래서 에이지를 쓰게 되면은 물을 줄이고 에이지를 써버리면 수밀성을 요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만들어졌다. 나간다. 기본,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거가 이제 뭐, 외우지 않더라도 이제가 다, 일단 물시멘트를 줄여야 되는지 늘어야 되는지. 비율이 많으면 콘크리트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물을 많이 넣으면은 콘크리트는 작업은 쉽지만, 물에 대한 부착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물이 또 많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그 물이 빠져나갈 때니까 경로가 많다는 얘기는 나중에 물이 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물의 양을 줄여야 된다. 근데 물의 양을 줄였더니 시공이 안 되더라. 너무 돼가지고. 그랬을 때 넣어야 되는 게 뭐다? 공기연료, AEG, 아까 했던 AEG.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야. AEG도 이해야 되고, 뭐,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다 한 번에 들어오고, 이거를 그냥 만약에 뭐, 이걸 외운다고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못 외우지. 이해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걸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재미없는 과목이지만 나름 재미를 또 느끼려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재미없지만 이걸 내가 요런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모든 게.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내가 어 나중에 뭐 하더라도 다 여기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에이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이지 콘크리트가 나와버렸어요. 에이지 콘크리트는 뭐다 이거 뭐 읽어보면 바탄 말인가. 근데 이거를 다 뭐 읽어보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지 콘크리트는 에이지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 비누방. 비비면 에이즈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산제하고 여기서 분산제가 있잖아요. 분산제하고 좀 달라요. 분산제는 단순하게 분산해버리고 시멘트랑 이런 걸로 분산시켜버리는 거고 이거는 화학약품하는 거. 에이즈는 비비면 비빌 이 분산제는 그 약품이라 그냥 안 비벼도 그냥 분산이 돼버리는데 이 에이즈는 비벼야 돼요. 여러분들 비누칠하잖아요. 비누칠하면 물방울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에이즈예요. 계면활성. 그래서 여러분들 레미콘에서 돌려가지고 비비면 비빌수록 공기방울이 발생되는 게 에이제로. 그 에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아까 에이제를 어디 쓴다? 겨울철에 써요, 여름철에 쓴다. 겨울철에 쓴다 그랬잖아요. 왜 겨울철에 쓴다? 물이 얼어버리니까. 물을 줄이고, 겨울철에 물시멘트 비를 많이 했더니 물이 얼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 얼은 거는 그냥 다시 뽀개고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얼지 않게 하려면은 물을 적게 쓰면 되잖아요. 물을 적게 쓰면 아까 했지만 물을 적게 써버리니까 공사가 시공이 안 되더라고. 너무 돼버려가지고. 그때 못 쓴다? 에이제 쓴다니. 에이제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스크림은 안 얼잖아. 아이스크림은 얼지가 않아요. 얼음이 얼지. 아이스크림은 아무리 뭐 영하 40도 왔다 갔다 왜 그래요? 그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있으면은 안 얼더라. 그런 개념은 없죠. 에이제 역할이 그거라서 뭔가 이렇게 비눗방울이 생겨가지고 공기방울이 생겨서 그것이 하나의 베어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분산의 역할을 화학작품이 아니라 이제 계면활성 작품. 자, 그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된다. 다 이해가 돼. 기포가 있으니까 시공률도 좋아지고. 기포가 있으니까 슬로프가 많더라도 슬로프를 준비해도 강도는 그냥 최대한 장점이 하나 있는 강도가 좋아져요. 기포가 많이 있으니까 좀 강도는 좋아요. 근데 콘크리트의 강도라는 게 어느 정도 엄청난 센 압축력을 갖기 때문에 조금 저하되더라도, 강도가 조금 저하되더라도, 그게 시공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가 더 높이 평가되는, 형이. 강도가 저하되면 얼마나 저하되겠어? 거기서. 강도가 저하될 수는 있지만, 시공성가 된다는 얘기는 아까 보다. 무너지는 추세가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잘 무너진다는 얘기는, 물, 초롱초롱한 그런, 뭐죠. 그러니까 된 비비면, 묽은 비빔이 되는 거지. 슬퍼가 크다는 얘기가 시공가 좋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뭐 시공이라는 걸 배우면 습관한 생각,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강도가 있지만, 자, 강도는 저하된다고 칩시다. 자, A제가 공기방울을 집어넣었더니 강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지. 근데 왜 저하되는 그 안에 공기방울이 있으니까. 근데 그 강도는 저하되지만 내구성은 정지가 돼요. 내구성이랑 강도는 조금 다른 얘기. 내구성은 강도는 강한 정도지만 내구성 오래 버티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내구성은 좀 훨씬 더 범위가 넓은 얘기. 내구성은 증가되더라. 그래서 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공기방울을 맞춤 작업을 하니까 오래 또하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AZ 마이너는 공기가 해지. 그런. 그리고 그거 1번만 나오면 그냥 읽어보세요. 그렇다. 그래서 AJ 측정할 때는 공기 디스펜서라는 걸 측정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AJ가 뭐다. 라고 하는 거. 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시공성을 좋게 하고 시공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기방울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시공성은 좋아지고 강도는 좀 좋아되지만 내구성은 오히려 좋아지더라. 그리고 겨울철에 물이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언더 하더라도 그 공기 자체가 하나의 맞춤 역할을 하더라. 부피가 늘어나더라도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해결하더라. 어떻게 공기방울이 맞춤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A의 콘크리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A 콘크리트는 뭐 여기 A 콘크리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콘크리트 다 A 콘크리트예요. 공기 영양제 A지 안 들어간 콘크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워낙에 이렇게 좋은 성분이 있다 보니까 다 씁니다 지금 A 콘크리트. 레미콘 쓰듯이. 레미콘 모두 다 레미콘 쓰잖아요. A지 다 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수미 콘크리트랑 뭐 비슷한 얘기인데 해수에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해수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수미 콘크리트랑 비슷해요. 물시멘트 이거 해수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침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시멘트 물 비율을 많이 해줘야 적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적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럼 된 거야. 그걸 이해하면 된 거예요. 물의 비율을 적게 해주면은 훨씬 더 수밀해지고 당연히 해수에도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줘야 되면 우리가 피부 두께잖아. 피부 두께라고는 철근하고 볼이잖아요. 아무리 해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천천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뭐안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더라도 창문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피부 두께를 좀 더 두껍게 좀 두껍게 해줘. 라고 하는 거. 이어붙기 하지 말라. 아까 이어치기를 하는데 이어치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어치기를 우리가 하지 않고 한 번에 쳐라. 웬만하면. 특히 해수가 이제 철렁철렁 그 파도가 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특히 더 이어치기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자, 13번 고강도 콘크리트 봅시다. 고강도 콘크리트 기준,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 설계 기준이 아까 35 메가파스칼 뭐, 아까 들어갔죠. 35 메가파스칼. 자, 40 메가파스칼 정도의 강도가 이상이면 우리가 고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자, 그럼 고강도 콘크리트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거 다 이것도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고강도 콘크리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시멘트에서 물의 비율이 커져야 돼,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 작아야 돼. 당연히 작아야 돼. 작아야 되고, 작다 보니까 어떻게 돼? 댐비비 되잖아요, 댐비고. 그러니까 너무 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라. 어느 정도는 유지하게끔 해줘라. 뭐 그런 의미. 그래서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 풍열 현상이 있어요. 풍열. 화재가 나면은 콘크리트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 안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 콘크리트는 지금 현재도 지금 안에 수분이 있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안에. 그럼 수분이 있으면은 만약에 열을 받게 되면 수분이 부피가 팽창될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팽창되면 좋은데 팽창되면서 여기 폭발되듯이 이제 팽창된다. 안에는 부피가 팽창되면서 쪄버립니다. 이게 폭발이잖아요. 폭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메쉬 같은 것들을 설치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자, 서머콘 메쉬가 맨날 나왔어요. 이제 서머콘. 뒤에 kop질도 있는데 서머콘 같은 경우는 절제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기억나? 어, ALC 블록 같은 거, ALC 블록 같은 게 뭐 서머콘 중에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골재를 쓰지 않고 그냥 시멘트랑 물만 그리고 발포제만 써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에이제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에이제는 비벼서 공기방울을 만들고 한다면, 발포제라는 건 뭐예요? 발포제를 넣는 순간, 이게 화학 부분에서 안에 공기방울 게 생기는데, 발포제에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써먹거든요. 비중이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의 비중이 보통 3.4 정도 된단 말이야. 3.4 뭐 이렇게 되는데 비중이 얼마나 돼요? 이 써먹거나 특징은 비중이 1도 안 된다. 물보다 다 못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에 뜬다는 얘기예요. 써먹고 보통 물의 비중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넣었더니 물에 뜨더라. ALC 블록 같은 게 물에 떠요. 그러니까 그리고 톱질해도 되고 그냥 뭐 가볍다. 경량 콘크리트 할 때 좀 써먹거는 만든다 하는 거. 그래서 그렇다. 서머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뒤에 이 서머콘에 뭔지만 하면 되지만 서머콘 같은 경우는 건조 수익이 크더라. 그 조심해야 된다. 건조 수익이 크다. 건조되면서 확 줄어들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일반 현장에서 가공할 수는 없겠죠. 현장에서 서머콘으로 가공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축이 돼버리니까. 공사가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수축이 더 당겨지는 거잖아요. 이 슬로프가 이쪽에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가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머콘 같은 경우는 기성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벽돌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만들어 나중에 쓰는 용도로 이렇게 서머콘이라고 하는. 자, 오늘 거푸집까지 다 봅시다. 거푸집. 자, 거푸집 봅시다. 거푸집. 자, 거푸집은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푸집이라는 게 있는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이 돼서 구울 때까지 그 치수를 유지해주는 거푸집이에요. 그래서 그 거푸집의 치수를 형상을 유지해주고 그래서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의 강도가 나온다면 거푸집을 떼내야겠죠. 그래서 보통 코프집을 언제 떼냐면 보통 뭐 3일에서 4일 정도가 되면 코프집을 떼내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거푸집이 볼 기준으로 보면 연면 연면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어버리면 이 콘크리트를 파손해보고 나면은 이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 때문에 이 거푸집 힘을 받아요. 치갑이라고 치갑. 옆구리 터지잖아요. 거푸집 옆구리 터질 수 있잖아요. 옆면에도. 거푸집이 옆구리 터지는 이유는 콘크리트 자체의 그 유동성 때문에 물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물이 채워지니까 물을 흐르지 않게 해서 옆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콘크리트가 조금 한 반 정도 굳기 시작하면 치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지?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은 있지만 치각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옆에 붙어져 있는 거푸집은 4일 정도만 되면 떼낼 수 있어. 근데 아래에 있는 것도 있어. 슬라브 밑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떼면 안 되고 기간이 지나다가 떼는 게 아니라 압축 실험을 해보고 특정한 압축 강도가 나오면 그때 떼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그리고 거푸집 중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푸집은 물이 나지만, 나가고 세워버리면 안 돼. 기밀해야 돼요. 무슨되면 안 되고. 이 거푸집은 언제 쓰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쓰고 계속 또 현장에서 계속 1층에 쓰던 게 뭐 5층에, 4층에 쓰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푸집을 빼서 그 다음 층으로 올려가지고 또 거푸집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설물.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안 보이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걸 가설물이라고 해요. 가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공사할 때만 필요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가설물 예 중에 하나. 조치기간도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목재 거푸집 같은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보통 이제 요즘도 많이 써요. 요즘은 노출 콘크리트 있죠. 노출 콘크리트 건물을 쓸 때도 목재 그래서 목재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거는 별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재는 좀 많이 쓰더라. 합판 같은 걸 쓰기도 하고 판재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목재 같은 경우 그래서 보면 되고 가장 목재 같은 게 있다 보면 되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유로폼. 여기 뒤에 유로폼이 나요. 유로폼 혹시 본 적 있죠?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본 적 있을 거예요. 사진으로 보여요. 차라리 노란 색깔인가? 컬러가 없어가지고 다른 걸로 봤죠? 뭐 뭔지 알아요? 보면 여러분들 아마 아니고 자르는 것처럼 약간 그걸 제일 많이 이거 네, 제일 많이 먹는 것 이게
이게 바로 유로폼이에요, 유로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할 때마다 해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한번 조립해 놓고 계속 쓰는 걸 우리가 시스템폼이라고 하는데 가장 초보적인 이제 시스템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합판이랑 옆에 뭐 측면은 마구리면은 솔로 돼 있고 그리고 평평한 면 있죠. 맞닿는 면, 요 면은 콘크리트랑 맞닿는 면. 여기는 합판이에요. 코팅된 합판이 있어서 나무랑 목재랑 철제를 같이 요 구멍이 뚫려 있죠. 요 구멍 뚫린 데다 서로 핀으로 연결해가지고 핀으로 연결하고 나중에 핀만 딱 떼버리면 해체가 조립 해체가 되게 간단하게 유로콤이죠. 가장 많이 써요. 현장에서 거의 많이 쓰는 게 이제 유로콤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은 가장 초보적인 시스템이고 여러 번 전용에서마다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철제 틀에다가 합판을 붙여, 코팅된 합판을 붙여가지고 말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유로콤이고 철제 거푸집은 요 판 자체도 철로 되어 있는. 아무래도 철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표면이 더 매끈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재물시장 콘크리트에서 철제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라운드를 한다. 내가 라운드 형태의 뭐, 이 뭐야, 무슨 뭐, 몽쉘 뭐, 그 성당이란 이런 게 약간 라운드, 알값이 들어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를 내가 공사하고 싶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합판 같은 거를 밴딩해서 쓰거나, 밴딩이라고 하면 물 죽여가지고 이제 휘어버리고, 아니면 금속으로 만들고, 아예 금속으로 틀을 짜가지고 막. 근데 그게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좀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너무 어렵게 해버리면 현장에서 이걸 제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어렵게 하더라도 모듈화 해가지고 하나의 일정한 모듈이 반복돼가지고 하는 거면 그래도 좀 하나 틀 만들어 놓고 그거 써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철제 거푸집 같은 경우는 내가 특별한 형태를 만들고 할 때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철제 거푸집의 특징이고 유로폼은 가장 많이 쓰는 거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자, 동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푸집을 세워놓고 나면은 그게 이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우는 기둥이에요. 동발이 기둥.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옛날에는 목재를 했지만 요즘은 다 철제 서포트, 금속 서포트로 기둥을 세웠는데 허승이 있나 보요 허승이 없을 텐데 굳이 한다면 이런 거죠.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동발 같은 거. 요건 이제 테이블품이라도 동발이 일치화된 건데 저건 아니지만 저거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저거는 넘어가고 용어만 좀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동발이라는 게 있다. 서포터가 있고 보통 이게 파이프 서포터가 중간에 높이를 좀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기초 거푸집은 그냥 뭐 기초 거푸집이니까 보면 되고 자, 벽 거푸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공하는 순서만 좀 볼게요. 시공하는 순서가 한쪽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철근을 배합을 하고 한쪽 벽을 거푸집을 댄 다음에 철근 배근하고 그 다음에 배관을 해요. 배관. 그 안에다 전기 배관 같은 거 하고 배관 처리한다. 그 다음에 한쪽 거푸집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둥은 그렇게 안 해. 기둥은 그냥 철거부터 먼저 배치해요. 기둥은 작업이 그래도 편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쪽 벽은 넓으니까 뭔가 이렇게 기준면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배치하는 게 좀 편한데 기둥 같은 경우 굳이 한쪽 할 필요 없잖아요. 네 명이니까. 그래서 기둥 같은 건 철근을 다 배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거푸집을 짜는 순서를 한다. 여기 없지만 일단 승부를 놔주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알게 이거 얘기하면 더 어려울 때, 그때, 그때 뛰잖아. 여러분, 이거는 아니야. 용어상 알아도 돼요. 동발이, 멍에, 장전, 뛰장. 같은 얘기. 동발이, 멍에, 장전. 또는 뭐, 버틸 때 새끼는 뛰장이라고 하는데, 용어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굳이 본다면. 이게 뛰장이라고 본다면, 이걸 뛰장이라고 한다면, 또는 장전 뛰장 한다면, 여기 멍에 버티는 거. 많이 있는 거예요. 띠장이 아니야. 이 거푸집을 버티고 있는, 거푸집을 지지하고 있는 띠장 또는 또는 장선이라고 하다. 요거는 요 띠장을 요게 버티잖아요. 요거는 멍해라고 하기도 하고, 요 멍해를 버티고 있는 버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동발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요 거푸집을 한 번에 지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지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동발이 뭐 새끼 용어가 약간 용어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렇게 있고 긴결대 강경대가 있다. 이게 연계대가 있으면 뭐 얘기를 해주면 내가 얘기를 해줘야 이게 긴결제야. 콤파이는 게 가지고 긴결제. 코프집을 부어버리면 옆으로 터져오려고 하잖아요. 터지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우선. 그죠? 터지는 걸 막는 게 긴결제고 또 반대로 오므라드는 거 있잖아요. 오므라들 수 있잖아요. 오므라들 수도 있어요. 오므라들 수 안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안에서 버티게 세퍼레이트. 간격제라고 하는 긴결제 간격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이 긴결제, 격리제, 간격제, 긴결제, 격리제 됐고 기둥 높이주면 뭐 이거 보시고 네, 부어 바닥 거푸집도 이렇게 있잖아요. 바닥에 이건 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멍에다가 이 멍에 이게 멍에라고 한다면 다시 그럼 용어에 대한 내용 또그 위에다가 장선 파트 그 옆에는 장선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동발이 멍에 해당되는 아무튼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 이게 바닥 kop시죠 바닥 kop시 장선되고 장선 또는 삐장이라고도 하고 장선 바지 또는 동발의 멍에라고도 하고 동발이 멍에 여기 동발이가 기준인 거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마루 돼? 마루 할 때 똑같아. 여러분들 마루 할 때도 마루 공사할 때도 동발이 멍에 장선한다. 그리고 그걸 마루박 깔잖아. 그래서 마루석 하면 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뒤집으면 천장 구조가 돼. 천장. 동발이 멍에 장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기 비슷하죠? 비슷하죠? 여기 지금 장선이야. 장선 가면 힘들다가 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뭔가 크게 지지하고 있고 그거를 누가 매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잠깐 영어에 대한 거를 보는 거니까 또 넘어가고 내가 푸드코프집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푸드코프집에 와플코프집이에요. 와플코프집. 여러분 와플 먹어보면 어때요? 이렇게 구멍이 파져 내가 사각형 구멍 파져 있잖아요. 그래서 와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방향 장선 구조예요. 장선이 두 개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있고 이쪽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와플 구조가 아니라 그냥 통슬랍으로 한다면은 보가 지나가야 돼요. 보가 반드시 중간에. 근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보가 지나가야 좀 효율적이에요. 경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와플 슬라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와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 방향 장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볼을 설치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버티는 힘이 있다는 얘기고 와플 슬라브는 자, 와플 무량판 구조, 와플 모프집이랑 와플 구조라고 모프집이라고 하는데 와플 구조 같은 거 보량 양이 보량자 보가 필요 없다는 무량 보가 필요 없는 구조라고 해서 또는 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해보고요. 보가 없으니까 평평할 거 아니야. 평평 구조는 평평. 사실은 이제 와플 형태의 그 안에 우뚝우뚝 하겠지만 어쨌든 평평 구조, 무량판 구조라고 그리고 장점이 뭐냐? 보가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그리고 보가 있다 하더라도 기둥과 기둥 사이를 좀 멀게 할 수 있어요. 와플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 그림을 봐야 돼. 아 이거 좀 그림을 봅시다. 이런 의미. 이거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 많이 없죠. 이거 미국 가면 많아요. 미국에는 도서관 왜냐면 어떤 경우면 도서관 같은 데 이제 기술과 기동사의 간격이 멀잖아요. 홀이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와플 교체하고 이걸 만약 거푸집으로 이런 거푸집이에요. 거푸집으로 본다면 자, 이런 거푸집 형태가 됩니다. 여기다가 바닥에다 부어버립니다. 와플 형태로 만들어주고 부어버리고 거푸집 밑에서 빼버리면 와플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와플 거푸집 형태가 있고 또 슬라이딩 폼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위로 끌려 우리가 굴뚝이라든지 또는 뭐 굴뚝 아니라 사일로 같은 경우 그래서 굴뚝이나 사일로 같은 거 일정한 원통 형태로 이렇게 된
밑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것도 있죠. 이런 경우는 콘크리트를 부을 때 거푸집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슬라이딩 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부어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여기 비계도 같이 설치해가면서 사람이 작업할 수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면서 쓰는 게 슬라이딩 폼입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붓는 거. 보통 교각이라든지 사이노라든지 굴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업할 때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면서 콘크리트를 부어버리기 때문에 이음면이 거의 없죠. 이음면이 거의 없다고 해도 이음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널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널폼 이렇게 지금 터널폼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벽이랑 슬라브를 동시에 타설하는 걸 이제 터널폼이라고 그래요. 터널폼 어디에 많이 쓰느냐? 꼭 벽이랑 천정을 동시에 타설할 때. 근데 요 터널폼 같은 경우는 기둥이 없는 구조가 좀 편하겠죠. 기둥이 있으면 또 기둥 부분은 두꺼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밀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밀고 가면서. 계속 터널 형태로 계속 밀고 가면서. 어떤 때 많이 쓰냐면 그림을 보기 좀 좋죠. 요거 대표적인 터널폼. 터널. 이렇게 기역자망으로 하기도 하고 기역자망 서로 기역자망 두 개 붙이면 되는 거죠. 두 개 붙이거나 하나 땄다 해가지고 계속 밀고 가는 거. 그러니까 평면 형태가 반복적인 거.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반복적인 할 수 있나요? 반복적이긴 한데 좀 복잡해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 병원의 병실이라든지 학교의 교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잖아. 이런 거야. 왜냐면 아파트는 중간에 화장실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가능하긴 하지만 또 좀 반복되는 그런 뭐 병실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 단 어디 기둥이랑 뭐가 없는 거죠. 벽식 구조. 벽식 구조도 하잖아요. 전자벽 구조. 이런 경우는 그렇게 어, 토너폼을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토너폼의 장점은 동일한 구조라는 거죠. 부분이 없는 거. 이런 경우에 연속해서 밀고 갈 때 쓰는 거가 바로 대표적인 게 토너폼. 이외에도 사실은 더 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시스템 폼도 많이, 갱폼이니 뭐니 어쩌고 뭐 플라잉 폼이니 많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는 이거를 자세한까지 몰라도 용어에 대한 거, 이게 뭐 어떤 거다 정도까지만 이 슬라이딩 폼은 어떨 때 쓰는 거, 마법 폼은 어떨 때 쓰고 이 정도의 정의 정도만 여러분 꼭 알아. 거. 끝.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각구 구조에 이어서 배합타설 관련된 모양 관련 배합타설 모양 좀 수건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또 뭐야 각종 콘크리트하고 컴포즈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그래서 23분, 20분이네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철골 구조도 조금 중요한 편이죠. RC 구조에 비하면 철골 구조 맞아요. 자, 질문이야 질문. 질문. 저도 저도 그러면 자, 그럼 질문 없으면 수업은 마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